자, 사이버 불링, 사이버 왕따. 결국 이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데, 자, 정말 지금 오늘 사건 중에서는 가장 많은 공분을 낳고 있는 사건입니다. 백 기자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사이버불링 굉장히 심각한데요. 카톡방으로 초대해서 괴롭히면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방을 만든다든지 그 안에서 다른 사람 있는 데서 계속 모욕적인 말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초대를 거절하는 시스템까지 생겼었잖아요. 이 사건 다시 돌아가 보면요. 201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16살이었던 피해자가 18살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바꾸면서까지 트라우마를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피해자가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친구들이 알게 돼요. 그런데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2차 가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동갑인 가해 여학생이 먼저 단톡방을 하나 만드는데요. 그 톡방에 이 피해 여고생이랑 남자친구들 같은 또래 7명을 초대를 합니다. 예. 거기서 성적으로 얘는 문란하다, 일진 생활을 하면서 애들을 때렸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 여고생 사흘 뒤에도 또 다른 단톡방을 파서 이 피해자를 모욕합니다. 아이고. 이전에도 또 SNS 메시지를 보내서 심한 욕을 하고 너 문란하게 군 거 소문 낼 거야 라고 협박도 합니다. 이렇게 모욕을 당한 피해자는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좀 무슨 단톡방에서 저런 정도 된 걸로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또래들 사이에서 세상에 자신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단톡방에서 여럿이 있는 그 공간에서 막 마음대로 짓거리고 네. 결국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한 거 아니에요. 상당한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낍니다. 이 세상을 살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모욕감을 느끼는데 조금 그걸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어떤 사건인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특히 A양이 주도를 많이 했던 걸로 보이는데 채팅창에 초대를 해요. 초대를 하고 나가면 또다시 초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런 글들을 남겨요. 너네 동네 이사 간다 하던 혜린이 가명입니다. 이 피해자. 혜린이가 뭐뭐인 거 팩트잖아. 대답해라 혜린아. 왜 눈팅만 하냐. 우냐고 그러고요. 또 B군이라는 그 가해자는 조심해라 할 때 신고당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 피해자, 이 혜린인데 혜린이를 아주 극단적 상황까지 몰고 간 겁니다. 예. 그리고 저기는 저 두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었고요.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고 혜린이가 나가면 계속 보내고 다시 들어오게 만들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었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비주님이 딱 그 말씀하시네요. 이거 칼만 안 들었지 이거 살인 아니냐라고 말이죠. 소장님, 네. 심지어는 말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명입니다. 혜린이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뭐 가족들한테 발견이 돼서 응급실로 실려간 그 이후에도 그걸 알고도 계속 이 짓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그쵸. 참 못됐죠, 애들이. 예, 그러니까 혜린이가 이 성폭행 당한 그런 상처로 인해서 뭐 이름도 바꾸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괴롭기 싫으니까 전학을 가려고 했는데 그 전학을 가는 학교 동네 애들까지 그 초대를 해가지고 니네 동네로 간다니까 소문 좀 내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니까 살인이죠. 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뭐 세린아 뭐 하자는 거냐? 너 계속 맞고 싶냐? 먼저 나 사과 안 하고 그냥 신고 빨릴래?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신고 당할래?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이번에 신고 당하면 6호야. 보호 처분 6호야. 이게 1호부터 10호까지 있다고 합니다. 예. 뭐 그리고 경찰이랑 싸움 뭐 이런 얘기도 남겼다고 하니까 참 심각합니다. 자, 기소가 됐습니다. 검찰에 의해서. 또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소년부로 송치하라. 그러니까 소년원 보내든지 그러니까 전과 기록은 안 남게 하는 그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이게 소년 사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사건 정도 되면 피해자가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건 형사사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형사사건 쫙 진행하는데 형사사건 진행하는 이 판사가 얘들의 성행을 딱 보고 이거 전과 기록 남는 형벌로 가지 말고 이거 소년부로 보낼 수 있어. 그래서 형사를 판단하는 판사가 이 사건 소년부로 보낼게 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은 소년부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검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사건을 어떻게 소년부로 보낼 수 있습니까? 죄질이 나쁜 범행입니다. 소년부 송치 취소해 주세요라고 하는 저 인천지방법원 형사부 법원의 판단을 다시금 재고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재고해달라는 법원에서 결론은 이렇게 내립니다.
아까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A라는 그 여학생은 여전히 형사사건으로 남기는 게 맞고 그 B군, 남자는 여전히 소년부로 송치하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는 B군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소년부로 송치한 사건은 비송사건이고 거기서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는 모르니까 B군은 빠지고 다시 A양만 지금 형사처벌 올라와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건을 과연 소년부로 송치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판사님의 현명한 판단이었겠지만 저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A양 과연 반성을 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반성은 없다. 반성은 없다. 네. 자, 저희가 왜 저런 체크포인트를 꼽았냐면 그걸 멈춘 다른 아이에게도 했습니다. 이 짓을. 다른 사건의 주범이 됩니다. 법정에 선지 불과 한 달도 안 돼서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사건인데요. 인천 장애학생 오물 폭행 사건입니다. 저희가 이거 다룬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다뤘습니다.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일이고 이 두 사람 다른 3명과 함께 또래인 16살 피해 학생을 모텔로 끌고 가서 장애학생이라고 했잖아요.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벽에 다치게 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침을 뱉고 담뱃재 먹이고 오물 붓고 이 모습을 촬영까지 했습니다. 결국 2시간가량 집단 폭행을 당한 딸을 본 어머니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피해를 고발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인천지법은 가해 여학생에게는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 그리고 가해 남학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자, 당시 저 A양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이렇게 출석했을 때 그 사진이 있을 겁니다. 저 오른쪽 친구예요. 핸드폰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때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아, 얘 뭐야? 소장님 진짜 네. 현장 기자들이 놀랐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청소년 범죄나 청소년 심리는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청소년이니까 용서해준다 이것도 정답이 아니고 그래 무조건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것도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봤던 그 소년 심판의 주요 메시지도 처벌해야 할 아이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제2차, 3차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난다. 이런 이제 경종을 주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피해자가 계속 양상되고 있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까지도 있고 뭐 이렇게 반성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는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처벌을 받을 때는 받는 것이 사회를 위해서나 피해자를 위해서나 가해자를 위해서나 다 필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저 핸드폰 보고 있던 저 A양 저 친구 어떻게 됐어요, 그럼? 혜린이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받았는데 뭐 재판부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법 질서를 우습게 하는 태도, 인성이 지금 안 돼 있다. 거기다가 합의도 안 됐다라고 하면 집행유예 선고를 했는데 사실 형법적으로만 따졌던 것 같아요. 예컨대 명예훼손죄 같은 게 성립합니다. 채팅창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한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인과관계 있으려면 어떤 행위하고 결과하고 직접적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 채팅창에서 그렇게 이 가해를 함으로써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했으면 또 그거 말고도 장애인에 대한 그 폭행도 있었잖아요. 오물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과연 집행유예가 좀 맞는 건지 반성의 여지가 있는 건지. 가족 여러분들은 지금 뭐 얼토당토 않다고 법적으로는 살인죄는 아닙니다. 살인죄는 그 행위하고 결과하고 직접적 연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법적이 아니라도 이 상황을 봤을 때 또 온라인에서 이 심각하다는 것들을 안다고 그러면 그런 행동들이 조금 더 엄하게 처벌이 됐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승현님. 저나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런 이 소년 범죄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냉소적인 이유가 뭘까? 우리 모두가 학창 시절을 경험해 봤잖아요. 경험하면서 그래서 이 불량한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대부분 다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 그냥 좋게 타일러서 되는 애들이 있고 얘네들은 진짜 사회와 좀 분리가 필요하다라는 애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저는 이 사건 자체의 그
그림을 잘 안 그려지는데 아까 인천지법에서 지금 이거 소년부로 사건 내려보냈잖아요. 그런데 이 A 양만 다시 인천지법 형사부로 다시 올라왔다고요. 같은 형사부였나? 다른 형사부였을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보호 사건으로 갔으면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소년은 단기 송치 아니면 장기 송치 받을 사건인데 이건 뭐 형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훨씬 더 중하지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단 하루도 교정시설에서 생활하지 않는 거거든요. 벌금 받으면 벌금 내야 되지만 집행유예는 아예 처음부터 아예 당사자 입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형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우리 박 소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게 어떠한 범죄의 죄값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것이 경험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구속당하지 않죠. 보호사건 같으면 소년분류심사원에 가지 않죠. 그냥 이들의 입장에서는 나에게는 어떠한 제재도 없네? 그럼 내가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문제 없는 거 아니야? 그럼 나의 행동에 대해서 누가 지적을 하지? 라는 생각에 삐뚤어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고 특히 저는 보호관찰위원들에게 꼭 보호관찰소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집행유예면 보호관찰 붙고 수강명령 붙고 봉사명령 붙는데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해서 이 A양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고 수강명령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행이 교정될 수 있도록 꼭 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